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뇌공학과에 있는 민병경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발표할 제목을 배문정 선생님한테 전해드렸더니 그렇게 제목 정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배문정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정해야 빵 터진다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제목을 다시 바꿨습니다. 너무 멋지게 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느 부분이 빵 터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일단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아무데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라봐 주시면 그 동그라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그죠? 근데 막상 그 동그라미로 우리가 다시 시선을 모으면 그 동그라미 실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 물리적 세계의 속성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 자신은 그걸 움직이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신세계, 마음이 있다는 증명의 한 예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의 한 가지의 단면을 과연 인공지능 혹은 기계가 그대로 따라한다면 인공지능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종의 착시현상인데요. 착시현상을 해석하는 이론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없지만 그 설명하는 한 가지 예로 자극의 명암에 따라서 영어로 컨트래스트라고 하는데요. 명암의 차이가 심하면 그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시각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모션, 움직임을 인식한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에 똑같이 심으면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 뇌에 고유한 그런 마음의 단면을 인공지능이 정말 똑같이 복제해서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 인간 뇌가 가지고 있는 인지 기능의 고유성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고유성이 정말 고유한 것인지 인간의 뇌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영역은 과연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인지 아까와 같이 인간 뇌의 인지 기능의 고유성에 대한 그 정체성을 먼저 정의를 하고 아까 그 전 시간에 말씀 나누신 것처럼 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 자체 하나만도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과연 고유성이 과연 고유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나타난 것처럼 그럼 우리가 느끼는 지각 혹은 정말 신경과학 책의 맨 뒷장에 나오는 그 의식, 인간의 정말 고유한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이 과연 인간 뇌만의 고유한 것인가? 근데 얼핏 생각하면 CCTV나 인공위성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우리 눈보다 더 정확하게 사물을 지각할 수 있죠. 그럼 과연 인공지능도 아플 수 있는가? 고통만이 우리 인간 뇌의 고유한 속성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신경생리학적으로 어떤 바늘이 우리 피부를 찔렀을 때 우리 신경계가 통증을 느끼는 그런 신경생리학적인 도식인데요. 이 역시도 신호로 바꿔서 유사하게 인공지능 혹은 기계가 느끼게 한다면 통증이나 고통마저도 과연 우리 인간의 고유한 인지기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식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여기 적혀 있는 건데요. 어떤 사물에 대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장 넓게 정의하는 의식의 개념은 내가 깨어 있다는 것, 각성되어 있다는 게 의식의 하나의 정의고요. 두 번째는 세상과 나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것, 그죠? 이 전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계 안에도 기계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알고리즘을 넣는다면 그럼 과연 이 의식마저도 인간 고유의 인지 기능인가 하고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정말 물질 과학을 바탕으로 한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은 신경 영상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뉴로 이미징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정신 세계는 우리 신경계가 주관을 하고 있고 신경계는 생물학적으로 신경세포라는 단위가 행동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뉴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심장세포도 그렇지만 정기적 속성을 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그 신경세포가 활동을 할 때 정기적 특징을 추적하는 것을 EEG 혹은 MEG라는 기기를 써서 그걸 추적을 해서 우리 뇌에 혹은 다른 그 말초신경계의 활동성을 추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신경세포 역시 세포인지라 산소와 또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행동을 하는 거죠. 세포 역시. 그래서 그 신경세포 주변에 흐르는 혈관을 따라서 산소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 산소의 용준량을 측정을 해서 fMRI나 널스와 같은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시면 MRI 기계라든지 MEG 기계는 상당히 크죠. 그거를 머리에 이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라 현재 기술에서는 EEG가 휴대성도 좋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뇌의 전자기적인 속성을 연구하기 때문에 거의 1000분의 1초 이상의 좋은 시간 해상도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리학적이나 인지과학적인 연구는 제가 잠깐 얘기한 사이에 여러분들 마음이 벌써 달나라까지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EEG가 현재로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EEG를 실제 머리에 부착한 모습이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세포가 뇌에서 이렇게 평행한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전기가 흐르면 그 주변에 전자기파가 형성이 되죠. 그게 바로 뇌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뇌파라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작은 신경세포들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뇌의 피질에 저렇게 평행하게 배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하나의 신경세포가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미미하지만 얘네들의 평행성으로 인해서 그게 같은 방향으로 증폭을 해요. 그 심지어는 이렇게 딱딱한 두개골 위로도 그 전파, 뇌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뇌파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BMI,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혹은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인데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이따가 간단한 슬라이드로 더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 뇌를 보시면 이 중간에 영어로 센트럴 서커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중심 고랑 혹은 중심구 해부학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앞쪽은 우리의 출력에 대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처리를 해요. 앞통수는. 그 뒤통수는 그러니까 머리띠를 한다고 하셨을 때 그 뒤통수는 우리의 입력에 대한 정보를 주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 센트럴 서커스를 중심으로 바로 앞에가 제1차 운동 피질이 되는 거고요. 그 뒤가 제1차 체감각 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뇌파를 추적해서 우리가 기계를 움직이는 거를 연구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한쪽 구석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제일 뒤통수가 제1차 시각 피질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제일 처음 피질 단계에서 처리되는 데가 바로 여러분들 뒤통수예요. 그 뒤통수에다가 뇌파 전극을 붙이고 측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을 보고 계시면 정확하게 20Hz의 뇌파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묻지 않더라도 뇌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법이죠. 이게 SSVEP라는 BCI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센트럴 서커스, 그 머리띠를 하는 그 중심 정도에 있는 위치에서 앞쪽이 제1차 운동 피질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제 손, 다리, 뭐 혀 전부 다 매칭이 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모토맵이라고 하는데 혹은 호문클러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 손을 움직이면 이 손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요. 활동성이 일어나요. 그걸 뇌파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되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각선으로 우리 몸을 제어를 하죠. 손해랑 달리. 그래서 오른손을 움직이고 싶으면 왼쪽 뇌에 해당하는 그 손 영역에서 뇌파가 더 강하게 잡혀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이분법적으로 제가 왼손을 움직이거나 혹은 오른손을 움직이거나 할 때 뇌파가 서로 반대 방향에 잡히겠죠. 왼손을 움직일 때는 오른쪽이 강할 거고
오른손을 움직일 때는 왼쪽이 강하겠죠. 그래서 이분법적인 BMI, BCI 기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근데 우리의 목적은 두 개를 구분하는 데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정말 복잡하다는데 그 많은 내용을 해석해서 기계를 움직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이 뒤통수가 제1차 시각 정보가 처리되는 피질이기 때문에 거기 SSVP라는 걸 써서 BMI를 활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 움직임 그거는 이제 손이 이 정도 위치에 왼손은 여기 오른손은 이 정도 위치에서 활동성이 가장 크게 잡히거든요. 심지어는 손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움직임을 상상만 하더라도 저기서 운동 액티베이션 활동성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이 두정엽 부분인데 포레아탈 롭 쪽인데 이쪽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 자극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여러 자극들이 등장하다가 갑자기 목표 자극이 나타나면 뇌파가 그 자극이 나타나고 0.3초 정도 있다가 가장 강하게 뛰어요. 그거를 포지티브 300ms라고 해서 P300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지금의 BMI, BCI 기술은 그러니까 뇌파를 기반한 BMI, BCI 기술은 이 세 개를 주로 써요. 그럼 아직 남아있는 미지의 영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개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뇌파를 써서 얼마큼 기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돌파구를 우리가 찾아야 될 텐데 그 돌파구가 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 여겨질 수 있는 게 이 전두엽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은 이 뒤통수로부터 점점 정보가 앞으로 전진해 오면서 추상화되고 우리의 의사결정, 또 모니터링, 또 어떤 생각의 충돌 이런 거를 정말 고차원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BMI 연구자들이 아직 이 전두엽을 터치를 안 했죠. 아직 닫혀 있는 세계입니다. 저기를 연구하면 또 다른 새로운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BCI 기술은 오른손 왼손을 움직여서 유리창을 여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직접 유리창을 여는 생각만으로 유리창이 열게끔 해야만 진정한 뇌파를 사용한 기술이 되겠죠. 예전에 심리철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의식 세계 아까 이제 과연 의식이 인간만의 고유한 인지 기능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여기처럼 이제 스펜드럴 이게 기둥을 세우다 보면 이런 공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과연 의식은 어떤 생물학적인 기반, 생물학적인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거는 그런 생물학적인 세포들이 꾸밈으로 인해서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현상학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BCI 기술에서는 단순히 어떤 지역의 활동성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기능적 연결성, 그랜저 코젤리티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기능적 연결성, 그러니까 시간의 함수로 그 뉴로다이나믹한 함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거를 또 BCI 기술에 적용하면 또 다르게 그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과연 그럼 그렇게 계속 개발이 되면 좋기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겠죠. 요즘 꼬마들 어린아이들 보면 장난감보다 스마트폰 주면은 되게 휙휙 넘기는 거를 정말 민첩하고 정교하게 잘하더라고요. 확대했다가 또 축소했다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말 고전적인 우리 뇌의 그 아까 운동 영역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잘 사용하면 늘어나고 안 쓰면 줄어듭니다. 이따가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릴 텐데 그럼 정말 다가올 미래에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걱정한다기보다는 분명히 우리의 고전적인 인지 기능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지금의 그런 인지 기능, 인지 영역과 다른 또 다른 뇌의 구조가 바뀔 텐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원숭이 손가락의 세 번째 손가락을 이제 절단이 됐을 때 해당하는 뇌 영역이 사라졌어요. 그죠? 근데 여기처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자주 쓰면 그 영역이 조금 넓어졌어요. 이런 것처럼 아까 스마트폰을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기억도 잘 못하시잖아요. 전화기가 다 기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거라는 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이거 역시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해서 뇌파를 읽어서 그 뇌파만 가지고 다리에 부착되어 있는 그 외골격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원래 우리의 운동도 신경계가 똑같이 제어를 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앞정을 여러분들이 밟았으면 따가우니까 발을 뒤로 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만 뒤로 빼면 넘어지거든요, 몸이.
근데 우리 신경계는 넘어지지 않게 반대쪽으로 동시에 신호를 보내요. 이쪽 다리는 지탱을 할 수 있게. 근데 아까와 같은 엑소스켈레톤을 우리가 정말 너무 의지를 한다면 이런 신경계 기능마저도 어쩌면 퇴화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걔가 벌써 다 지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기능이 인지 기능이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뇌를 엿보는 기능만 말씀을 드렸는데 뇌를 공격적으로 아니 능동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뇌 속에다가 전극을 심어서 제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전자기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전기적 속성 혹은 자기적 속성을 교란시킬 수 있어요. 이게 자기적 속성을 교란시키는 거고 전기적 속성을 교란시키는 건데 아직까지의 문제는 투과력이 좋지 않아요. 투과력도 좋지 않고 또 초점이 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정교한 인지 기능을 제어하기 어렵겠죠.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초음파를 사용해서 쥐를 제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초음파도 이제 하나의 뇌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언어 기능은 브로카나 베르니케어로 특정화되어 있고 기억은 뭐 히포캠퍼스라든지 또 의사결정 아까처럼 전두엽이라든지 뇌의 영역별로 그동안의 fMRI 연구로 인해서 정말 기능적으로 잘 어떻게 국소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저렇게 뇌 안으로 신호를 넣어서 제어를 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뇌로부터 신호를 끌어낸 것을 다른 사람의 뇌로 신경 기능 혹은 인지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어쩌면 이렇게 복잡한 머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쓰고 되는 세상이 될지 모르겠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정말 좋은 세상이 올 텐데 로봇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인간 시대에 법이 있는 것처럼 그런 로봇 사회에서도 법이 있을 거고 인간과 로봇은 서로 다른 태생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 교실 및 인지과학 협동과정에 근무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논평을 해달라고 한 그 주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요. 제목 자체에서는 이제 BMI를 통한 그 사람의 어떤 발달 뭐 이런 것들을 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사실 전체 오늘 세션의 이제 주제는 이제 포스트 휴먼에 대한 어떤 인지과학적인 이해라고 할까 이런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취지에 맞춰서 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크게 보면 사실 인간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 건가 도대체.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인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제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이제 가장 그 요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세상 만사가 다 그렇고 이제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 대상이 어떻게 발전해 오는가 하는 거를 알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혹은 그거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휴먼이 뭔지를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그 휴먼의 인텔리전스를 규정하는 건 역시 브레인일 텐데 조금 전에 우리가 브레인 투 브레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궁극의 목표로 지금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 브레인과 브레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인간 세상에 혹은 인간의 진화상에서는 지금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하는 걸 조금 보면서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인간의 뇌가 발전하는 것을 계통 발생적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또 개체 발생적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계통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진화적인 이 환경 속에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탐구를 하는 거고요. 또 개체 발생, 이제 온토제니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서부터 처음 생겨서 뇌가 성숙해가고 여러분의 뇌도 아직도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지금 완성된 폼이 아닙니다. 만일 완성된 폼이라면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어떤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서 여러분 뇌를 조금 더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의욕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거든요.
지금까지 강의 들은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여러분들 뇌가 변하지 않고 마치 바위처럼 변하지 않는 형태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온토제니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를 이런 두 가지 조금 발달이라고 하는 혹은 발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그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클루가 되는 건 역시 진화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상당히 많은, 이게 왜 뒤로 안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예. 그래서 여기 이걸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진화 계통도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많은 동물들 중에 우리가 최고의,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고, 그다음 그 바로 밑에는 아마 침팬지 정도, 그다음 뭐 고릴라, 오랑우탄, 기본스, 그다음 멍키 뭐 이 정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세 개의 비디오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 요점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다 침팬지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침팬지와 인간의 지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혹은 사람의 지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과 특질이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캐치하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아까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브레인 투 브레인 인터페이스 혹은 브레인 투 브레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사실 우리 계통 발생상에서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역시 키보드가 편하네. 자, 이거 잘 보시면요, 이거 여러 번 보신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 침팬지가 사람보다 지능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토대학에 있는 침팬지들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시각적인 작업 기억 태스크를 훈련을 시켰는데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근데 사람은 못해요. 자, 이 비디오의 요점, 뭐 여러 가지 말씀들 여기서 해석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얘기들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능 발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선적인 게 아니다. 아까 우리 생명 진화표에서는 사람이 마치 만유의 영장처럼 제일 마지막에 발전된 지능 형태인 것처럼 표상을 했지만, 사실 시각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도 사람보다 침팬지가 훨씬 발달이 돼 있고, 사람은 사실 멍키 수준에 불과해요. 아까 멍키는 한참 아래쪽에 있었죠. 그 사람 그러니까 만일 침팬지를 보고 너 원숭이지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왠 진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숭이들을 침팬지들이 야생에서는 잡아먹고 다녀요. 그런데 원숭이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시공간 기능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진화상에서 뇌의 부피가 커지는 그 많은 이 부동산을 침팬지는 전부 시공간 파악 능력에 투자를 한 겁니다. 반면에 그거보다 원숭이보다 지금 훨씬 많이 뇌를 발달시킨 인간은 뭔가 다른데 발달을 시키느라고 시공간 능력은 더 이상 발전을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도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들의 시공간 능력은 한 3.5쯤 돼요. 그러니까 비주얼 숏텀 메모리, 워킹 메모리 커패시티가 사람은 한 4 정도 됩니다. 반면에 아까 보셨듯이 침팬지는 8 내지 1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결코 진화라고 하는 것은 단선적인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지능이라고 하는 게 역시 단선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능은 어떤 특질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특질은 역시 언어 내지는 소셜 비헤이비어입니다. 이제 그 관점에서 두 가지 비디오를 다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똑같은 이제 퍼즐을 지금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이 박스 속에 사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속에 있는 사탕을 꺼내 먹으려면 아주 복잡한 어떤 트릭을 써야 돼요. 그걸 이 연구자가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어린이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또 어떻게 하면 한 5-6단계를 거쳐서 꺼내면 사탕이 나온다.
이제 사탕 집어 먹을 수 있겠지?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잘하겠죠. 사탕을 먹고 싶으니까.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똑같은 거를 침판지한테도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슬로우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침판지들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침팬지가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 퍼즐 같은 거를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꺼냈어요. 자, 박수. 박수 안 치세요? 자, 이제 크리티컬한 실험은 뭐냐면 저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투명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탕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탕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밖에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람과 침팬지의 비해변은 아주 다릅니다. 우선 사람은 뭐 여기 이제 비디오는 더 이상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사람은 저렇게 갖다 주어도 사람의 아이들은 그대로 똑같이 그 리추얼, 그 방식, 그 프로토콜을 배운 대로 따라서 해서 꺼내 먹습니다. 반면에 침판지들은 속에 보이잖아요. 보이면 위쪽에 있는 건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 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뚜껑만 열어서 꺼내서 먹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침팬지가 이 피지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호두까기를 해서 먹는 침판지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근데 보시면 이게 잘못 치면 호두가 으스러지죠. 그럼 먹을 게 없습니다. 잘못 치면 안 깨지겠죠. 그래서 돌을 놓고 바닥판을 놓고 호두를 놓고 적절한 돌을 꺼내서 탁 치는데 소개가 안 깨지게. 자, 이걸 옆에서 새끼들이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저걸 절대로 자식한테 안 줍니다. 자기만 집어먹어요. 그 옆에 있는 새끼들은 열심히 먹고 싶은데 군침만 지금 열심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가가지고 연습을 해요. 아,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관찰해 보니까 저 스킬을 러닝하는데 7년 내지 8년이 걸립니다. 그게 거의 성체가 돼야만 이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가지 제가 비디오를 보여드렸는데 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침판지들이 아니고 이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케이스의 경우에 당연히 가리키겠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는 게 틀렸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 근데 절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침판지들은 어미들은 그냥 먹는 거고 옆에 침팬지 새끼들은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도 옆에서 독자적으로 그 기술을 습득해서 나중에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휴먼 인텔리전스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에뮬레이션 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계산하는 능력이었어요, 결국. 그것도 한 브레인이. 그런데 사실 휴먼 인텔리전스는 그런 좁은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휴먼 인텔리전스는 세 가지의 특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레버, 계산하는 거죠. 뭐 이거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열심히 모사하기 위해서 노력한 측면이라고 보죠. 하지만 두 번째, 이 compassionate brain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교육, 문화, 사회를 형성하는 본드를 만드는 특질이었고, 이것도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꿀벌이라든지 뭐 개미라든지 이런 그런 이제 사회 행동과는 다른 차원의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휴먼 인텔리전스의 또 다른 측면이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말을 뭐 어떻게 찾다 보니까 소울 서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자아 개념 혹은 자기 반성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2B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열심히 만드신다고 수고하시는데요. 사실 그거를 가지고 과연 인간지능을 모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비디오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